CPI, PMI, PPI 이런 실물 경제 신호를 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들을 참고해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시장이 내린다고 판단하고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시장이 오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CPI 발표 날만 되면 나스닥 창이 시뻘개지거나 새파래지죠. CPI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스거리는 당장이라도 금리가 폭등하고 시장이 망할 것처럼 떠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CPI야 미국이 망할 것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시장이 붕괴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발표 날만 되면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 물가가 비싸다고 판단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며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시장은 단일한 지표 하나로 움직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CPI 지수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맞을까 하고 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를 풀어봤어요. 21년 13일부터 26년 1월 13일까지 5년 동안의 CPI 지수를 긁어왔습니다. CPI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치에서 예상치를 뺀 포인트가 당일 나스닥 종합지수 등락과 상관이 있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고급 계산으로 가봅시다. 하지만 전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상관계수 공식이라는 건데 뭐 루트, 시그마, 제곱,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갔네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값은 0.578입니다. 참고로 이건 예상치와 실제치가 동일했던 날은 뺀 경우입니다. 이 0.578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실제로도 당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CPI를 보고 매매하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루만 할 것이 아닙니다. 단타 거래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몇 시간, 하루 단위로 보유하려고 사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엔 CPI 지수와 나스닥 종합의 5영업일 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5영업일 뒤에도 CPI 지수가 의미가 있다면 꽤 참고할 만 하겠죠? 또다시 어려운 첨단 수학 공식으로 도출된 값은 마이너스 0.13이었습니다. 아까 본 이 결과값의 의미를 보면 CPI 지수와 5영업일 뒤 주가는 관계가 없다에 가깝죠. CPI 발표의 힘은 겨우 일주일도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CPI 지수, PPI, PMI 등등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서 두려움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 원인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무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25년 연말에는 AI 거품론이 있었고 26년 1월만 해도 이란 문제,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 매일 세상은 요지경이고 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물론 리먼발 경제 위기, 팬데믹 같은 위기에 무서워서 던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 악재 뉴스는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어떤 뉴스가 큰 힘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리먼발 팬데믹이라는 악재가 큰 트리거가 된 거였죠. 그럼 리먼 사태 이후로 미국이 망할 것 같으면서 장기적으로 침체할 것 같은 악재가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악재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봅시다. 2011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습니다. 이후로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 급증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미국이 좀 흔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겠죠? 그 당시 기사의 헤드라인을 봅시다. 꽤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러나 금융위기처럼 마이너스 50%도 아니었고 팬데믹처럼 약 35%까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2달 만에 회복하고 초강세장이 찾아왔죠. 다음은 2018년에서 19년 미중 패권 전쟁 때 헤드라인을 봅시다. 이때도 역시 장기적으로 경제가 불안할 것 같았죠.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꽤 장기적이었기에 의미 있는 하락이 컸던 2달을 봅시다. 생각보다 큰 하락은 아니었죠. 모든 기간을 합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가 최대 손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 신호 후엔 항상 위기가 왔다던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미국 내 16위 규모의 실리콘은행 파산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오는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일한 경제 지표로는 거대한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어떠한 사건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마이너스 30% 하락 100% 오겠는데 지금 팔고 저가에 사면 더 대박이겠지? 이런 예측은 매우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짧은 하락 후에 큰 상승장이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저점을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찾아 귀를 닫고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제학에 13분을 쏟았다면 그중 10분은 버린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음에 집중하지 말고 돈을 버는 기업에 집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주식을 오래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